네, 차은택 씨가 어제 구속 기소됐고요. 그 검찰이 이제 차은택 씨의 진술 내용을 얘기했는데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종 전 차관 등을 소개받았다. 이런 내용의 이제 진술을 한 게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주시 뉴스죠. 완전 주시 뉴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기춘 씨 이름도 갑자기 어제 거론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실장이 당시 그 자리에서 김종 전 차관에게 차은택 씨의 문화융성 계획을 두 사람이 적극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뭐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차은택 씨가 아무런 공직 상태가 아닌 민간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고 또 그 이후에는 창조경제 추진 단장이 되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최순실 소개로 온 민간인을 공직자에게 소개하면서 공직자들더러 적극 도와주라고 했다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오늘 주시 뉴스인데요. 네. 보도를 보면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최순실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죠. 물론 김기춘 비서실장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인했고 네. 이번엔 또 차은택 씨가 최순실을 통해서 김기춘을 만났다는 얘기 했고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본 적도 만난 적도 통한 적도 없다고 그랬었고. 네. 근데 이걸 간단 요약하면 이런 거군요. 공직자들은 김기춘 통로를 통해서 최순실 비선라인과 연결됐고 네. 그다음에 민간인들은 최순실 통로를 통해서 김기춘과 공직사회로 연결됐고 네. 간단 요약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 탐구 생활을 한번 준비했어요. 네, 잠시 후 인터뷰를 전문가 유신 때부터 역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그때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우선? 유신 때는 유신헌법을 김기춘이 이제 아주 젊은 젊은 검사 30대 초반의 그 검사였는데 예. 그 신직수라고 있습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출신. 아주 네. 박정희 시기에 가장 그 장관급만 17년을 지낸 네네. 그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그 발탁이 돼 갖고 그 법무장관을 할 때 이 검사로서 신직수를 도와서 아주 그 은밀한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유신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정희가 구상을 했다면 네. 그걸 법조문화하는 작업을 그 같이 했습니다. 유신헌법의 기한자라 마찬가지네요. 뭐 실무 기한자. 네. 그 사실은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그리고 나서 유신헌법이 이제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유신헌법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설명드리면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의 그 중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영구 집권을 하려는 그 공로도 예. 김기춘이가 그 아주 저 경력이 한 4년 선배들을 제치고 승진을 해서 법무부 과장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출세가도를 달렸거든요. 네, 맡은 직함이 무려 인권 옹호 과장이었습니다. 인권 옹호 과장. 네. 유신헌법 초안을 마련해서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그때 이제 신직수 말씀하셨는데 중정부장도 했고 나중에 법무장관도 오래 했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랄까요 법을 관장했던 분이죠. 사실상 그 공안과 법을 담당했던 그런 분인데 그 중정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시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중정으로. 그 처음에는 그 신직수가 법무장관을 하다가 중정부장이 될 때 법률보좌관으로 따라갔는데 처음엔 따라갔고. 네. 그런데 그 이제 그 중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게 문세광 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유경수 여사가 그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그 유경수 여사가 누구 총에 돌아가셨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도 사실 그게 논란거리죠. 논란거리죠. 네. 저도 국정원 과거사위를 할 때 그걸 파헤쳐 볼까 했는데 자료가 남아있지 못해서 손을 못 댔었는데 뭐 저희 추측으로는 문세광이가 그 총에서 나간 총알에 이 얼로 날아갔다는 다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세광이 총이 아닌 다른 총인데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에는 경호원이 문세광을 제압하려고 쏜 총이 정말 어떻게 하필이면 그 유경수 여사를 맞춰서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전히.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무쇠광이 쏜게됐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권의 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건을 덮어버린 그 수사 책임자가 김기춘입니다. 아, 그래서 자백을 받아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이제 김기춘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공으로. 네, 그런데 얘기하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 시절 신문을 뒤져봤더니 김기춘이가 투입되기 이전에 벌써 그 문세광이라는 신원이 나왔고 그래서 네가 자칼리냐 그래서 자칼의 날이라는 그때 유명한 그 소설이 있었거든요. 드골 암살 그 사건인데 그걸 자기가 일본어판을 읽고 그걸로 얘기를 하니까 문세광이 반색을 하면서 뭐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라인이 있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벌써 그 중요한 문세광의 신원에 대해서는 다 나왔었던 걸로 알고 그 스토리는 그럼 이런 걸 자가발전이라고. 자가발전. 아, 그러니까 주요한 본인의 공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경수 암살범 문세광의 자백을 내가 받아냈다. 네. 이거였는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사료를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나왔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박근혜와의 관계가 네. 뭐 친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원로그룹의 한 명이었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 원로그룹들하고 맺은 관계가 네. 다른 6명하고는 달리 이미 박근혜의 20대 김기춘의 30대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은인으로서 맺었기 때문에 처음에 네,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격이 다르지 않았나.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이미 우리 엄마를 저격한 우리 어머니를 저격한 원수를 잡아낸 사람이다. 네. 이렇게 20대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 그렇죠. 각인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관계는 그때부터 맺어졌고. 그때부터 예. 아, 굉장히 오래됐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을 두 번째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유신헌법을 기한하면서 기수 4개를 뛰어넘어서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그러자 당시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던 신직수 씨가 중앙정보부로 데리고 가. 중앙정보부로 데려갔고. 그 신직수하고 김기춘하고 인연을 처음 맺은 건 뭐냐면은요. 네. 그 김기춘이 정수장학회, 5.16 장학회. 5.16 장학회. 일기생이에요. 5.16 장학회 일기생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그 재밌는 게, 고등고시를 합격한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한 다음에 네. 그 장학생으로 선정됐으니까 네. 그걸 사실은 그 5.16 장학회를 만든 그 장본인이 신직수였는데 신직수가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키웠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신직수의 신복으로 이렇게 쭉 처음부터 그 박정희 시대에 이제 그렇게 잘 나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 그러니까 5.16 장학회가 나중에 정수장학회 되지 않습니까? 예. 정수장학회 장학생들의 모임이 숙무회라고 알고 있는데. 상청회. 숙무회는 뭡니까 그러면? 숙무회는 유경재단에 만들어졌던 게 있고 김기춘이가 회장을 했던 건 상청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안 돼. 하여튼 어쨌든 여하간 그 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하게 정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연결됐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체제를 지탱하는 그죠? 법안을 기한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저격한 사람을 잡아내고 뭐 그 사람을 잡아낸 거는 과장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죠 부장이 본인이 총애하던 이 양반을 대공수사 팀으로 데려갔는데 이 문세광 건으로 이제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그 5국이라고 이제 통칭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시면 지금 남산에 가면은 유스 호스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기부 남산별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뒤쪽으로 가면은 거의 그것만 한 그 건물이 하나가 또 있죠. 그 4층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대공수사국. 그 지하실에 가면 사람 죽어 나온다는. 그러니까 대공수사국이라는 게 중앙정보부 안에 뭐 거의 저 직원들의 한 3분의 1 내지는 절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를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부서인데 거기에 수장이 되고요. 거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 보안사 또 대공경찰 그런 여러 방첩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간첩
잡는 그런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기관인데요. 요 시기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이제 본격적으로 조작 간첩이 만들어집니다. 조작 간첩. 요새 영화 자백에 이제 주연 배우로 등장하셨잖아요. 네네. 그 시기가 왜 그거냐면은 북에서 예. 이 간첩을 안 내려보내요. 남쪽에 있는 간첩 잡는 기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는데 예. 이제 간첩을 왜 안 내려보내냐 하면은 뭐 보통 책에 보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맺어서 양쪽이 신사협정을 맺어서 안 보냈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예. 그러니까 간첩으로 주로 북에서 내려보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한국 전쟁 때 의용군으로 월북한 사람들인데 예. 시간이 벌써 한 20년 지나니까 내려와서 적응이 안 되고 어리버리하단 말이에요. 예. 우리 저 그녀들 모르면 간첩이란 말도 있고 그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그 맥락 못 잡고 엉뚱한 얘기하면 저거 간첩 아니야? 뭐 그러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간첩을 보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간첩을 못 내려보내는데 간첩을 안 보내는 거는 대한민국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좋은 일이지만 이득이 되는 일이죠. 네, 그런데 뭐냐면 간첩을 잡는 사람들의 직업 안보에는 잡 시큐리티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안 내려보내면 우리가 만든다가 돼요. 그래서 이 간첩의 성격이 50년대 60년대에는 보면은 주로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인데 70년대 김기춘이가 대공수사국장을 맡으면서부터는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제일동포하고 그렇죠. 납부거부하고 이런 거 잡아다가 뚫게 패서 조작 간첩 만드는 바로 그 시기에 원조입니까? 네, 원조입니다. 이때 참 흉악한 짓을 한 거죠. 이때 유명한 사건 많아요. 제일동포 유학생의 대략 한 전체 10% 정도 다 간첩이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19년간 간첩으로 그 수감돼 있던 분들 한 10여 명이 최근 그 모조리 무죄 판결 받고. 예. 근데 재심에서. 그분들이 다 이때 만들어진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한 것도 있고 보안사가 한 것도 있지만 그 사실 그런 모든 것의 통제를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이 했던 겁니다. 그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공수사국장으로 대공수사를 총괄하는 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화들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 관련 인터뷰를 하려고 계속 하는 거죠. 네. 이게 출발이다. 그런데 이 정말 머리 좋은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답변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두환 시절에는 등용이 제대로 못 됐던 것 같고요. 그죠?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전방에서 대대장이 월북을 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대대장이 월북을 하는. 네. 대대장이면 웬만한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뭐 군의 초비상에 걸렸고 이 사건을 조사해봐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단 보안대에서 이 대대장의 약점을 잡고 너무 갈구니까 이제 못 견디고 월북을 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학사가 갈구니까가 뭡니까? 네?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아. 그렇게 되니까 딴지일보의 용어를 좀 썼습니다. 네. 어쨌든 괴롭히니까. 네, 괴롭히니까 이제 그 월북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안대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라 하는 지시를 내려서 보안대를 김기춘이 이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아, 군 보안대를 손봤는데 그게 보안사를 이제 손봤죠. 보안사를 손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기서 기분이 나빴군요. 보안사.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전두환은 아마 그 뒤에 보안사령관을 맡았을 거고요. 네. 그 사건, 이제 12.6 사건이 나고 나니까 이제 보안사가 중앙정보부를 이제 정말 그 손보는 정도가 아니죠. 뭐 그런 시기가 돼서 그 보안사에서 중정을 접수하면서 김기춘이 어딨어 하고 찾았다는데 그때 그 몇 달 전에 정말 그 김기춘의 어떤 뭐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까 평생의 은인인 신직수가 법률특보로 가면서 김기춘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시. 그때 만약에 중정에 있었으면은 뭐 거기서 인생이 끝났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같이 운도 좋은 분이군요. 면했는데 네. 이제 전두환이가 정식 집권을 하고 나니까 찬밥을 먹게 되고 그때 재미있는 게 왜 박철원 있지 않습니까? 박철원. 네. 박철원한테 충성 편지를 보냈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잠깐만요. 누가 하는 거예요?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전 비서실장이 50대 찬밥을 먹고 찬밥을 먹고 있으니까 먹으면서 이제 옷을 벗어야 할 처지가 되니까 네. 그 박철원에게 당시에 오른팔이죠. 네. 네. 뭐 오른팔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한참 왼팔이요. 후배인데 예. 이제 김기춘한테 그 박철원한테 싹싹 그 살려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그건 팩트입니까?
그 박철원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 박철원 회고록. 그 회고록에서 그런 얘기를 없는 걸 지어서 했을 리는 없죠. 네. 그리고 그 박철원이 그래서 허화평한테 얘기를 잘 해갖고 옷을 벗는 것은 면하게 해줬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렇지만 보안사 쪽에서 제일 찍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오공화국 내내 계속 찬밥 그렇죠. 물마다 먹었는데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되는 게 뭐냐면은요. 노태우 정권에 들어서면 최고의 과제가 오공청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중에서 똑똑하고 그런데 50 때 찬밥 먹은 사람 누구냐 해서 김기춘이가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아마도 그러니까 김기춘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마다 나오는 거는 네. 꼭 영화 포리스트 검프 같아요. 포레스트 검프. 네, 그 장면마다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생명력으로 얘기한다면 바퀴벌레가 울고 갈 생명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니고요. 네. 명예훼손은 본인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생명력이 대단하네요. 네. 다시 또 살아나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장관이 됐죠.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최초의 임기제 검찰총장이고 임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총장으로 컴백을 했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법무부 장관을 하고 완전한 부활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텀이 있는데 그 텀 사이에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그 공직을 떠났잖아요. 예. 그런데 아침 9시면은 넥타이 메고 가방을 들고 2층 서재로 출근을 했다가 12시에 내려와서 점심을 앞두시고 1시에 다시 출근을 했다가 6시에 퇴근을 해서 그때 비로소 넥타이를 풀렀다는 이제 그런 전설이 남아있어요. 저는 그런 캐릭터가 그 문제 7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어디 계신지 나도 모르겠다. 그 장면을 보면은 이게 되죠. 노인의 짜증까지 묻어나는 대목 아닙니까? 노인의 짜증. 네. 본인의 업무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만 다른. 이게 정말 그 자기로서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그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짜증까지 겹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김기춘. 잠깐만요, 교수님. 저희가 정말 재밌는데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 아직 지금 노태우 시절까지밖에 안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먼데 예. 아무래도 일단 인터뷰 2탄을 예고해 놓고요. 예. 남은 시간 가보겠습니다. 예.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완전히 부활해서 검찰총장 첫 임기제 검찰총장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조금 텀이 있는데 예.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은 강기후 그 분신 정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91년도에 그렇죠. 대학생들이 분신하던. 대학생들이 이제 분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거를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뒤집죠. 그걸 김기설이라는 그 청년이 분신을 했는데 그 유서를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대신 써줬다는 그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그렇죠. 만들어서 밀어붙였는데. 이게 젊은 20대 30대 잘 모르실 텐데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제 군사 정권 이어지니까 그 항해하던 학생들 중에 그 극단적으로 분신까지 하는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학생이 분신을 했는데 그 학생의 유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줬다는 죄목.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상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왜 자신이 죽는데 유서를 대신 쓰라고 합니까 누군가에게.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사건이. 누군가 대필했다고.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꾸민 게 검찰입니다. 그때가 검찰공화국이에요. 청와대 비서실장, 안기부장, 그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그리고 노태우의 측근참모 이 사람들이 다 검찰인데 왜냐하면 민주화됐기 때문에 안기부가 한 발 물러나 있고 검찰이 등장해서 검찰이 이제 그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안기부에 밀려 있다가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 사건의 그 핵심 주역으로 검찰이 공안의 중심에 섰을 때 바로 이분이 등장한 총사령관. 그러니까 그래서 법무장... 강기훈 유서 대필이라고 지금 불리는 사건이. 그때 이분이 총지휘를 했군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건 아닌데 중간에 법무장관으로 교체가 투입돼서 그 사건을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정권이 사활적 위기가 걸린 상황을 아주 무난하게 극복을 한 거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도 20몇 년 만에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났습니다. 이분이 그때 만들어냈던 사건들 대부분 무죄가 났어요. 이제 근데 오랜 시간을 20년 막 걸리고 그래요. 무죄가 나는데 20년이면 짧은 겁니다. 그래요? 20년이면 짧은 겁니다. 재심 사건에서요. 무죄 20년 만에 무죄 받았으면 짧은 겁니다. 자, 아직
90년대 초반까지밖에 안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머지 20여년은 다음에 조만간 모시는 걸로. 지금까지 성공에 대해. 네, 차은택 씨가 어제 구속 기소됐고요. 그 검찰이 이제 차은택 씨의 진술 내용을 얘기했는데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종 전 차관 등을 소개받았다. 이런 내용의 이제 진술을 한 게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주시 뉴스죠. 완전 주시 뉴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기춘 씨 이름도 갑자기 어제 거론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실장이 당시 그 자리에서 김종 전 차관에게 차은택 씨의 문화융성 계획을 두 사람이 적극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뭐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차은택 씨가 아무런 공직 상태가 아닌 민간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고 또 그 이후에는 창조경제 추진 단장이 되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최순실 소개로 온 민간인을 공직자에게 소개하면서 공직자들더러 적극 도와주라고 했다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오늘 주시 뉴스인데요. 네. 보도를 보면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최순실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죠. 물론 뭐 김기춘 비서실장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인했고 이번엔 또 차은택 씨가 최순실을 통해서 김기춘을 만났다는 얘기 했고 네. 김기춘 비서 역할을 맡게 된 게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유경수 여사가 그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그 유경수 여사가 누구 총에 돌아가셨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도 사실 그게 논란거리죠. 논란거리죠. 네. 저도 국정원 과거사위를 할 때 그걸 파헤쳐 볼까 했는데 네. 자료가 남아있지 못해서 손을 못 댔었는데 뭐 저희 추측으로는 문세광이가 그 총에서 나간 총알에 이 얼로 날아갔다는 다 밝혀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문세광이 총이 아닌 다른 총인데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에는 경호원이 문세광을 제압하려고 쏜 총이 정말 어떻게 하필이면 그 유경수 여사를 맞춰서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들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여전히.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무쇠광이 쏜게됐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권의 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건을 덮어버린 그 수사 책임자가 김기춘입니다. 아 그래서 자백을 받아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이제 김기춘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공으로. 네, 그런데 얘기하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 시절 신문을 뒤져봤더니 김기춘이가 투입되기 이전에 벌써 그 문세광이라는 신원이 나왔고 그래서 네가 작할리냐 그래서 실장은 본 적도 만난 적도 통한 적도 없다고 그랬었고. 네. 근데 이걸 간단 요약하면 이런 거군요. 공직자들은 김기춘 통로를 통해서 최순실 비선라인과 연결됐고. 네. 그다음에 민간인들은 최순실 통로를 통해서 김기춘과 공직사회로 연결됐고. 네. 간단 요약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 탐구 생활을 한번 준비했어요. 네, 잠시 후 인터뷰를 전문가 유신 때부터 역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우선? 유신 때는 유신헌법을 김기춘이 이제 아주 젊은 젊은 검사 30대 초반의 그 검사였는데 그 신직수라고 있습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출신. 아주 박정희 시기에 가장 그 장관급만 17년을 지낸 그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그 발탁이 돼 갖고 그 법무장관을 할 때 이 검사로서 신직수를 도와서 아주 그 은밀한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신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정희가 구상을 했다면 그걸 법 조문화하는 작업을 그 같이 했습니다. 아 유신헌법의 기한자라 마찬가지네요. 뭐 실무 기한자. 네. 그 사실은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그리고 나서 유신헌법이 이제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유신헌법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설명드리면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중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영구 집권을 하려는 그 공로로 김기춘이가 그 아주 경력이 한 4년 선배들을 제치고 승진을 해서 법무부 과장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출세가도를 달렸거든요. 맡은 직함이 무려 인권옹호 과장이었습니다. 인권옹호 과장. 네. 유신헌법 초안을 마련해서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그때 이제 신직수 말씀하셨는데 중정부장도 했고 나중에 법무장관도 예. 오래 했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랄까요. 법을 관장했던 분이죠. 예. 사실상. 예. 그 공안과 법을 담당했던 그런 분인데 그 중정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예,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 그 시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중정으로. 그 처음에는 그 신직수가 법무장관을 하다가 중정부장이 될 때 법률보좌관으로 따라갔는데. 처음엔 따라갔고.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그 중정 내에서 중요한 자카레날이라는 그때 유명한 그 소설이 있었거든요. 드골 암살 네네. 그 사건인데 그걸 자기가 일본어판을 읽고 그걸로 얘기를 하니까 무쇠광이 반색을 하면서 뭐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라는 스토리 라인이 예, 있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벌써 그 중요한 무쇠광의 신원에 대해서는 다 나왔었던 걸로 그 알고 스토리는 그럼 있습니다. 이런 걸 자가발전이라고 자가발전. 아, 그러니까 주요한 본인의 공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경수 암살범 문세광의 자백을 내가 받아냈다. 네. 이거였는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사료를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나왔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박근혜와의 관계가 네. 뭐 친인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원로그룹의 한 명이었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 원로그룹들하고 맺은 관계가 네. 다른 6명하고는 달리 이미 박근혜의 20대 김기춘의 30대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은인으로서 맺었기 때문에 처음에. 네,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격이 다르지 않았나.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이미 우리 엄마를 저격한, 우리 어머니를 저격한 원수를 잡아낸 사람이다. 네. 이렇게 20대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 그렇죠. 각인됐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는 그때부터 맺어졌고. 그때